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새해 들어 첫 인사드립니다. 박순의 경을 치다 박순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명분은 물론 경제 활성화인데요. 물론 가석방은 안 된다, 반대를 주장하는 의견도 참 많죠.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줄 수 없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의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다, 이런 주장들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십니까? 박순의 경을 치다 2015년 첫 시간에는 바로 이 내용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들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경제인 가석방 이슈가 또 불거졌습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보험 수용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인데요. 사면과 다른 부분은 사면의 경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자녀형을 면제하는 것이지만 가석방은 형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조건부로 풀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인 관련 논의가 있더라도 적용 범위에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기업인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은 역대 정권에서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6번의 특별 사면이 단행됐는데 외환위기 주범으로 꼽혔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그중 한 명이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9차례 특별 사면을 했는데 노 전 대통령의 후원 회장이었던 강금원 창신소미 회장, IOC 위원으로 평창올림픽 유치의 주요 역할을 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많은 기업인 사면이 있었는데요. 취임 첫 해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을 사면을 시작으로 같은 해 8.15 특별 사면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도 사면됐습니다. 또 2009년에는 IOC 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총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현 부회장 형제와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입니다. 한편 김승현 하남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이재용 CJ그룹 회장은 아직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경제 전문가의 74%가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매일경제신문이 경제금융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전직 경제관료 등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 가석방을 특혜로 보지 않는 의견이 78%,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70%에 달했습니다. 다만 가석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냐로 또 한 번 여론이 양분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자, 기업인 가석방 논란, 오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 올립니다. 먼저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인천대 경영학과 홍기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여대 경영학과 김정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저 기업인 가석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지금 좀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홍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기업인들 요새 경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예.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안 중에서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 우선 그 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인들을 좀 그 죄를 감해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이유가 경제 살리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을
죄를 주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되니까 이것은 다른 그 기업인 아닌 사람과의 어떤 형평성도 있고 국가적인 사회 체계상 여러 가지 고를 점이 있어서 저는 하여튼 경제 살리기로 인한 그 기업인들에게 가석방하는 이런 문제 등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신중하다. 신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찬성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엄격함이 공평하게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업인이라고 해서 돈이 많아서 유전무죄 이거랑 연결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엄격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면 가석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과연 기업 사면이 지금까지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리 기업인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와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 검토하는 것도 실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업인이 그 구속되어 있다가 나와서 예. 실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두 번째는 법의 집행에 대한 문제가 우리 경제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 예.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상당히 듣기 싫은 말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업인을 만약에 구속했다가 풀어주면 뭐 이번 같은 경우도 예. 실제로 이제 나와서 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왜 풀려나온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어떤 간행들이 고차가 된다면 일반인들, 기업인이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거고 이런 것이 저는 좋지 않은 간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가석방 대상 1순위가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인데 김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기업인 가석방 사면 바라보시는지요? 저는 뭐 기업인 가석방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총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그 20대 대기업의 이 형태를 보면 이것이 이제 오너 기업이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너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오너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에 대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점이면서 동시에 저희가 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면서 또 이거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오너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굉장히 차질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업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사기가 좀 많이 저하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석방이 된다면 오너 부재가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기업의 사기가 좀 진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좀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민정부라고 일컫는 노무현 정부하고 예. 김대중 정부에서도 각 9번 그다음에 6번에 총 15회의 사면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무료는 민주화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문민정부의 민주주의의 달성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이분들이 그때 특별 사면을 단행한 이유도 최우선 과제가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경제 문제를 빼고는 우리나라 존립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말이죠. 예. 우리가 상법상의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본을 댄 사람하고 실제 경영을 하는 사람은 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자본을 댄 사람이 자기의 거기에 대한 재능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 전문적인 경영인을 자기가 고용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오너 하면서 오너가 구속되어 있으면 현재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한다. 투자 의사결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어찌 보면 기업인 가석방의 중요한 논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대주주가 구속돼 있다 하더라도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기업에 살아야 될 길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주식회사의 본질을 지금 왜곡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기업과 그런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너가 구속돼 있어서 투자를 설정 못하는 그 기업이 비정상적인 기업인 것이지 예. 그 기업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석방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실은 좀 논리가 안 닿는 것이죠. 좀 전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이 물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엄연히 우리 사회는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이런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그런 좋은 기회를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현실인데요. 그냥 저는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부분에도 한번 음. 자료를 보시자고요. 일단 보면은 현재 CJ그룹의 그 회장이 구속되고 대법원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CJ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투자액이 보면 6,400억 원. 근데 지난해 구속 후에 집행을 못한 게 6,400억 원이고요. 예. 5천억 원이 또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J그룹의 예를 보면 2010년도에 투자액이 1조 3,200만 원이었습니다. 예. 11년도에 1조 7천억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2년도에 2조 9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회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투자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못하면서 방어 경영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그 2조 6천억 원에서 올해는 2조 원으로 투자 규모를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회장이 그럼 회장 하나 구속됐다고 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냐? 이렇게 말하면 뭐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현재 우리나라 그럼 재벌 체제가 오너를 뺀 다음에 나머지 전문 경영인 임원진들이 경영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엄격하게 처벌을 하되 기업이 체질 개선을 해서 적응할 수 있을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유전중죄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 굉장히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어찌 보면 배임죄라고 하는 것 가지고 다 들어가 있거든 대부분이요. 현재 기업인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 제목에 배임죄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죄에 대한 어떤 그 범위 그리고 그 어찌 보면 어떤 그 기준에 대한 그것이 더 어찌 보면 문제지. 이 가석방으로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경영상의 판단으로서 기업이 손실을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배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올가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현재 잣대를 대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든 아주 공정하게 적용해야 될 잣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맞습니다.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건 맞는데 이제 기업 총수 입장에서도 좀 억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배임자라는 거에 최종 골적대라고 최종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좀 봉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민 정서상 회장이 들어가서 수입억 있고 조사받으러 오고 포승줄에 묶여오고 그러면 저희도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보복감 정도 충족되고 좋겠지요. 하지만 회장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다고요. 다만 최종적인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책임지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했던 임원보다는 총수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보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장이 구속돼 있는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국가 신임도가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 있어서 형기를 선고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고유한 판단인데 실은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처분으로서 이걸 현재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징표가 뭐냐면 실은 객관적인 징표는 형기입니다. 형기. 형기를 얼마나 자기가 그 안에 모범수로서 잘 받았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현재 SK 우리가 최태원 회장이나 최재원 부회장이나 여기에 현재 가석방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이분들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보다는 실은 다른 기업인에 비해서 형기를 많이 살았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좀 안 된 생각도 들고 이분이 나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도 그걸 공감해요. 형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객관적 기준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형법 72조에 3분의 1 이상을 넘어 유기징역 같은 경우는 하지만 실제로 3분의 1 넘었다고 해서 가석방이 중에 겨우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이 80%, 70%를 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지금 찾기가 무지 힘드네. 여기 7-80% 맞습니다. 70% 맞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흥분을 하셔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자료에 있는 그래서 글이 보니까 안 들어오시는 80%, 70%가 거의 지금 7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태원 회장이나 최재원 부회장이 현재 있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48%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8%에서 가석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특혜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예. 그 기업이 52만 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그 가석방 기업인이 나오면 재벌 중심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 현재 뭐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로 이 최태원 회장님 뭐 이런 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분도 2008년에 사면을 받은 적이 있으시고요. 또 이렇게 이렇게 형벌을 또 받으셔서 고생하고 계신데 그때 상황과 또 한 게 경제 살리기 위해서 또 풀어줬는데 또 경제 살리기 또 풀어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특정 재벌 중심에서 이러한 기업인을 보게 되면 예.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52만 개 기업 중에서 이런 형편으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이 한두 명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그럼 어느 기준에 얼만큼 되면은 죄를 감해줘서 가석방이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가석방도 저는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특정한 형기가 있거나 거기 가서 모범 그 자로서 돼야만 그 교도소 소장이 추천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도 있을 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기업인들은 그러면 뭐 일정한 조건이 다른 사람보다 안 되면 다 나오는 거 그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곧 경제 살리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뭐 이 범죄자를 풀어주고 하는 것들이 서로 상관관계가 검증된 바도 없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검증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따라서 이건 우리나라의 독특한 재벌 중심에서 또 특히 대기업 중심에서 사고에서 나오는 하나의 일부의 생각이고 예. 우리가 그걸 믿으려 하면서 그런 것이지 꼭 그렇지 않다. 물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야 나와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더욱 낫다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네. 김 교수님,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리 기업 지배 구조에서 문제점을 찾았는데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업 총수들이 옥중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옥중에서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대외 신인도 면에서는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수감 중에도 예. 오너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기업의 이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제한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이제 보고요. 어떤 그 중대한 의사결정, 뭐 예컨대 이제 대규모의 자금이 투자되는 이런 의사결정이라든지 신사업 개발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사결정은 오너가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감 중인 경우에는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물론 옥중에서도 유지 관리적인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뭐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그 기업의 문제로 보면 그 대기업의 그 최고 경영자가 이제 두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소유 경영자, 오너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반 전문 경영자들인데 전문 경영인들이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좀 임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가지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기 힘든 또 구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오너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오랜 기간 체화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식이지만 이미 그런 방식을 체화했기 때문에 이게 짧은 기간에 또 저희가 쉽게 바뀌어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교도소에 있잖아요. 네. 변호사들이 접견을 가면 시간 제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하고 관련 사업 뭐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접견을 해서 오너한테 결제를 받고 설명할 수는 있겠죠. 자, 그 자료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들 그 옥중에 앉아서 정확히 오너가 자기가 총수가 검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자료를 다 봤을까? 이게 진행되고 잘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근본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법은 72조에서 가석방의 요건을 확실하게 적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의 현저한 때 이때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지금 현재 뭐 기업인이든 일반이든 간에 이 요건에 맞으면은 가석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금 말하고 거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인들이 계신데 그 기업인들이 그 구속된 상태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예. 어찌 보면 이제 형기 3분의 1을 마쳤고 이런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지 이걸 뭐 경제활성화도 자꾸 이걸 붙이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형법을 형해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닙니다. 전 생각이 그리고 또 다르게. 하나는 좀만 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정하고 싶으면 사면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돼요. 저는
이게 지금 가석방의 요건이 아니고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회 동의도 안 받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우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 공약을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사면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적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은 성격으로 볼 때는 사면의 성격이죠. 이 가석방의 성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법조인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 어떤 우리 법에 대해서 법 적용에서 굉장히 엄정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을 여기에 경제활성화가 어디 있습니까? 가석방 요건에? 그거는 아니다 봅니다. 저는. 물론 맞습니다. 가석방 요건에 형기 3분의 1만 채우면 되는데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릇도요. 크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써야 되는 겁니다. 청소를 교도소에서 넣어놓고 너 만기 때까지 하루도 우기지만 말고 열심히 일해.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죄를 졌다라고 하면 형벌을 받는 건 맞지만 적절히 활용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건희 회장이 MB정부 때 단독으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유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벌이죠. 풀어줄 테니까 책임지고 비용 네가 투자해서 그거 유치해와. 해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도에 경제위기 왔을 때 자그마치 324명의 경제인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공교롭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터지면서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G20 회원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거기서 탈출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이 뭐 꼭 연결이 됐다 안 됐다를 하기 전에 무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돈을 벌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부분에 써서 근데 가오가 심의 말씀 제가 이제 동의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게 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게 있어요. 암묵적으로 얘기할 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법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기업의 총수가 들어가서 열심히 우리가 수용 생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여기 보면은 뭐 개정의 정의 현저하고 이런 판단으로서 내보내줘야 된다는 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좋습니다. 아까 이건희 회장이 나와서 뭘 했다. 그게 유전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최태원 회장 3분의 채웠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이제 3분의 1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미니멈 그 요건을 말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법무부에서 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50%에서 가석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일반인하고 같은 잣대로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반인들 가석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형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렇게 화이트 칼라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업 청소를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형기를 채우게 하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뭐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저는 그러면 뭐하러 그 형벌제도가 있어요. 아, 변호사님 자, 지금 굉장히 이제 토론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예. 감옥제도가 필요 없는 저희가 거죠. 전문가들 의견을 좀 그렇죠. 여쭤봤거든요. 네. 전문가들하고 네티즌들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그 부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 스키 시즌이 돌아왔다. 아직도 펜션과 스키 장비, 스키복을 따로따로 예약하시나요? 펜션에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그것도 45%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박 2일 숙박권에 스키 장비와 스키복 렌탈까지 이 모든 것을 평일 이용 시 단돈 79,000원. 아직 놀라지 마세요. 이 초특가 가격이 한 명도 아닌 2명 기준 가격. 베어스타운과 펜션이 고작 10분 거리. 여기에 리프트 40% 할인권까지 보너스로 드립니다. 낮에는 새로 단장한 베어스타운에서 짜릿한 겨울 스포츠를, 밤에는 아름다운 펜션에서 신나는 바비큐 파티를, 단돈 79,000원으로 떠나는 초특가 겨울여행. 오직 펜션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땅콩 리턴 사건으로 거세게 짚혀진 여론의 불씨가 이제 경제인 가석방 논의로 옮겨간 모양새입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JTBC의 의뢰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인 가석방 여부를 두고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경제인 가석방 이슈를 두고 경제 민주화의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소 우석훈 부원장은 트위터에 경제인 가석방, 이제 힘으로 하던 그들만의 법치를 넘어 돈으로 하는 돈치 시대가 열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그네 시대, 돈치로 가는가, 돈으로 흥한 자,
돈으로 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돈 없어 빵 훔친 사람은 감방에 가서 죗값 치르고 천문학적인 돈 훔친 총수들은 풀어준다고? 이 범법한 총수가 나온다고 경제가 나아진다는 보장이나 논리가 있는가? 경제가 힘드니 기업인 범죄자를 풀어주란 얘기는 유전무죄를 정부가 선도하는 것이라고 기업인들의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댓글 등이 달렸습니다. 또 한 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경제인 가석방. 문제 반복되는 논란에 선을 긋고 경제 활성화와 민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해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김정현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좀 토론이 굉장히 무르익다 보니까 이 스튜디오 안도 모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네티즌들 의견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뭐 최근 땅콩향 사건으로 인한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서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말도 있고 지금 보면 한 국민의 60% 정도가 대기업 총수들의 그런 가석방 사면 좀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 찬성하는 입장이시지만 기업에게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에 반기업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석방 문제가 법치적인 관점과 또 경제적 관점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고려를 해서 풀어 나갔으면 이제 합니다. 제가 좀 보태할게요. 예.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감이 많습니다. 반감이 많고 이제 반기업 정서를 우리 연초부터 연말부터 훅 달고 놓은 거는 사실인데요. 사실 이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그 이번 그 회항 사태는 어찌 보면 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그 기업 윤리로도 결국은 연결이 되겠지만 그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인격과 그다음 도덕성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인해서 기업 전체 경영이라는 부분을 좀 간과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서 보면 사실 너무 어려웠던 시절에 나라가 다 할 수 없는 걸 재벌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키웠다기보다 나눠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재벌을 형성해 놓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윤리, 기업 도덕 이런 거 맞습니다. 전환점이 올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질 개선이 아직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적으로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반기업 정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도 도움이 안 되고 일반인들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실제 우리나라의 GDP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일반인들도 이 반기업 정서가 가지면 안 되겠지만 실은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기업 쪽에서 또는 기업 가측에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면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일반 국민들과의 어떤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기업은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쁜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참 그 이중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재벌 구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교수님 한번 나와서 진짜 뭐 피를 토하고 나가셨는데 나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드님이 이번에 삼성전자에 채용 합격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땅콩향 사건 때문에 우리 대한항공 사회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 제가 가르쳐 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도 1순위, 2순위 정도가 요즘 대한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너무 이중적인 잣대로 이렇게 좀 기업 우리 시장 접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꿈이 돈 많이 벌어서 놀고 먹고 살다가 죽는 게 꿈입니다. 지금도 많이 버시죠? 아니 못 봅니다. 저 변호사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누구나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부는 악으로 변했다는 거죠. 무조건 비판하고 질시하고 부덕도덕적으로 하는 거. 그렇지만 지금의 재벌 2, 3세는 사실 전문 경영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초기에 이 재벌을 만든 초기 경영자들은 정말 경영력이 뛰어나서 이만큼 그룹을 길렀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게 2, 3세한테 이제 세습이 되면서 무능력한 2, 3세들이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기업을 좀 키워나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체질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반기업 정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 기업들이 돈 가진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많이 어떤 베풀고 기부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같이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반기업 정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진 자로서 사회에 많이 환원시키고 돌려주고,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오는 그 과정에서도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실제로는.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같이 걸어간다는 생각에서 이러면 특히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경제가 아주 급속하게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 그 반칙 경영 또 변칙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위법 사항도 많이 그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뭐 아까도 이 배임죄 얘기도 했습니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또 미국 같은 건 없고 일부 나라에서 또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 경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절차나 이런 것이 미숙해서 배임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거예요. 민사사건도 아니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고 와서 기업인도 상당히 그 부담을 느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차츰 가면서 재벌이라는 그 특정을 우리나라가 이제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 중심에서 기업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껄끄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분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감정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너무나 그 법도 돈도 많고 법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뭐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 내지는 기업의 전체적인 반감을 갖고 있게 돼서 국가 경제에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따라서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법 집행도 제대로 지켜나가고 할 때에 장기적으로 경제 살리기가 되는 거지. 지금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할 때는 기업을 딱 풀어주다가 사실 요새 있는 분들은 경기가 잘 될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고 풀어주고 이런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벌 총수 한 명이 구속되고 수감되었다고 해서 네. 또 기업의 경영에 또 타격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가 경제가 좀 타격을 받는다. 이거는 뭔가 잘못되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수님 계속 또 얘기 나오는 게 우리 기업의 지배 구조 좀 체질 개선이 되어야 한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가석방과 기업의 체질 개선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오너가 뭐 부재를 하든 그렇지 않든 기업 입장에서는 체질 개선을 계속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이제 숙제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가석방 논의가 촉발된 계기 자체는 사실 이제 기업이 작년 2014년에 너무 힘들었었고요. 또 2015년도에 지금 뭐 수출이나 내수 이런 경기 전망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극도로 이제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이제 촉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업의 체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이제 과제고요.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가석방과 좀 연계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민님 또 하나가 지금 오늘 토론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배임죄 적용 범위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외국과 비교해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 이런 것들은 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적용하는 범위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사실 우리나라 그 총수가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든 간접적으로 관여한 거든 오너의 묵인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은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를 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그 부분 우리나라 적용 범위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는데 다만 법은 다르지 않는데 그 적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총수를 면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고 이제 입법가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매년 있는 이제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떤 기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회의원들이 그 증인 신청을 누구로 합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총수부터 오랍니다. 그때 반대하는 분들이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겁니다. 국가 신임도 문제 생각을 해봤냐. 제발 총수들 불리지 마라. 그럼 총수 올 때 누구 데리고 옵니까? 실무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수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의 엄격한 적용도 좋지만 합리적인 적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기업의 어떤 행위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법적인 판단을 받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상의 판단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 쪽에서는 이건 개인상의 판단에 불과하다. 다만 이러한 개인상의 판단을 위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그건 이거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그 배임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 배임죄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 일본이 배임죄가 있는데 배임죄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한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범위를 좀 축소시키는 것이 기업인들의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게 그 가치가 있는 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회사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기업인은 항상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다 합니다. 사실 우리 상당수의 그 기업인들이 정과가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은 기업이 내부 일을 잘못하면 다 같이 기업인 그 경영자, 최고 경영자 동시에 병과해서 죄를 범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기업인들이 정치에 나가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나와봐야 맨 정과가 많아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착하게 또 선량하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뭐 대다수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좀 마음 놓고 경영을 해야 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 건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업인들이 살만 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경제도 살고 모든 삶이 풍족하는데 다만 우리가 모범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중에서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인 거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내놓으라는 그런 법조인들을 다 모셔놓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당에서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사회성에서 그거를 용인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모두 모범을 보일 사람들도 무조건 뭐 경제사력에서 다 풀어주고 그러면 나머지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보살펴주고 살펴줬느냐 국가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많은 감성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와서 문제가 있어서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은 그 법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집행과 그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내에서 우리가 바라다 봐야지 특별히 기업 총수라 해서 특별히 배려를 너무 해주는 건 아니다. 형량을 처음에 선고할 때부터도 이미 다 반영됐을 확률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보다도 형량이 더 적었을 확률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미 더 적은 형량 속에서 집행 과정에서 또 봐주고 이렇게 되면 국민이 입장에서 그렇게 썩 반길 일이 아니다. 아니요, 지금 교수님 말씀 맞는데요. 맞습니다. 굉장히 맞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그 자동차가 없는 사람보단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범칙금을 낼 확률이 높고요. 차를 가지고 아침 출퇴근만 하는 사람보다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영업을 하는 사람이 촉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전 지금 답답한 게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민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요. 그럼 경제인들 총수를 풀어줘서 기업이 커야만 우리가 잘 산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예측돼 있는 수십만의 인구만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은 그 기업 총수 같은 경우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이런 걸 떠나서 총수한테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늘상 나와서 규제 풀어줘라. 한 번에 풀어서 서서히 풀어서 안 되니까 확 풀어라. 하는데 밑에서 마음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은 경제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법대로 하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규제를 풀어주든지 법 적용을 좀 안 하시켜, 법 적용에서 좀 배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법으로 너 처벌 다 받고 규제도 안 풀어주고 그럼 어떻게 하는 조금 부연 겁니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이 경제 사범들의 실현형이 더 좀 낮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걸 고려한 것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형을 선고할 때 그걸 나중에 사면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선고를. 그렇다면 이 끝까지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72조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게 가석방이죠. 이번에 그러면 정부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제 정권 출발하면서도 그렇고 공약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국민 여론도 있고 사실 올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는 이제 전국적인 선거가 없기 때문에 경제 계획을 위한 아주 적기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밀어붙일 지금 태세인데 자칫 이 문제가 또 논란이 돼가지고 국민들의 또 반감을 사면서 그런 어떤 개혁의 동력을 또 잃게나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면과 지금 가석방이 좀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면은 이제 특혜성 시비가 있고 예. 또 정치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지만 가석방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되고 예.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 감정이라든지 여론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저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래 이 사면이라고 그 가석방이라고 하는 가석방.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지만
그 가석방 제도의 기본 취지는 거기서 이제 사회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해서 교화시켜서 사회에 적응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해법은 하나 있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인이라고 해서 빨리 내주고 그러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 형법 72조에 있는 기본적인 요건 3분의 1만 초과되고 모범수 같으면 그죠? 행장이 뭐 좋으면 예.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일반인과 경제인을 구분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률을 좀 낮춰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경제인도 좋고 일반인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세로 간다고 하는 것, 이 추세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법에서 기본적으로 미니멈만 이게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해서는 그다음은 재량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50%밖에 안 되는 우리가 기업 종소를 내준다면 일반인들도 모범수 중에서 50% 된 사람을 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자태로 하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맞죠? 맞으십니다. 100번 맞으시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쳐요. 물론 기업 총수들이 그 저지른 배임죄 횡령액 액수는요, 우리가 평소에 이게 만져도 못 보는 큰 금액입니다. 그럼 큰 금액대로 전부 형기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아니죠. 경제 범죄는 아니죠. 대부분 흉악범이고, 그다음에 도둑질을 한다든가 강간을 한다든가. 근데 우리나라 법이 도둑질을 하든 일반 개인이 사기를 치든 처음부터 실형을 때리진 않습니다. 작게는 훈방부터 시작을 해서 벌금형,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면 징역형. 대부분 장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습범이거나 흉악범이라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은 이거를 지금 똑같은 오해해서- 기준에서 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이 말은 부분 제가 해명할 때 네. 왜냐하면 그게 흉악범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경제범도 개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비슷한 우리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흉악범, 강간범 이런 걸 해주라는 게 아니라 같은 비슷한 재질일 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고 아까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다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기업인들 말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 정도는, 근데 그 정도는 일반인들이 실형을 그 받는 경우가 정도라는 게 적다라는 집행률을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재질까지 다 고려해야죠. 네. 예, 오늘 뭐 경제인 가석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열띤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홍 교수님 좀 뭐 어차피 우리가 또 해결은 해야 될 문제고요. 네. 좀 정리를 경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그 방도를 다 이렇게 모색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이런 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그 사회나 경제는 다 국민 전체적인 동의 속에서 함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나 이 국민들의 생각에 벗어나는 예. 이런 것을 넘어서 이런 그 가석방이나 사면 등을 거론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다. 김 교수님 30초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뭐 특혜를 받는 것도 적절하지 않지만 또 가석방에 불리한 대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응급 처방적인 돌파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가석방 논란에 대해서요. 한양여대 오문선 교수, 그리고 서울여대 김정진 교수,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신은숙 변호사 네 분 모시고 열띤 토론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도 열띤 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벌써 이제 96번째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항상 경을 치면서 드는 생각이 좀 즐거운 뉴스 가지고 토론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2015년 우리 경제 많은 과제가 있고 뭐 위기라고들 하는데 올해 경을 치다에서는 즐거운 소식으로 열띤 토론 이어갔으면 하는 희망 가져봅니다. 자, 새해 첫 시간 박희준의 경을 치다 여기서 줄이고요. 계속해서 미술 박사에게 물어보세요가 이어집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